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성은 물론 개발 성공 여부도 불확실해 무작정 투자하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선제적이면서도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막판으로 나서 눈을 떠보니까 내 몸을 피투성이 돼가있구만. 네, 국회에서 논의 중인 독감 무료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정말로 전액 무료 백신을 추진한다면 누구에게 맞게 하느냐, 이것도 문제입니다. 잠시 뒤에 고대 감염내과 최원석 교수 연결하고요. 이 자리엔 김성환 시사평론가,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소식부터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확진자 새벽 0시 기준으로 113명 나왔고요. 계속해서 100명대 초반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이제 100명대 초반인데 이게 두 자릿수 밑으로 지금 내려가지 않고 있습니다. 좀처럼 내려가지 않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수도권의 확진자 수를 좀 줄여야 할 필요가 있는데 오늘도 81명이나 나왔거든요. 네. 근데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소규모 이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전에는 좀 큰 규모의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거기서부터 방사형으로 전파가 되는 방식이었다고 하면은 그렇죠. 지금은 감염 경로를 확인할 수 없는 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역대 최고치인 감염 불명 확진자가 25.4%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송파구 우리교회라든가 아니면은 수도권 사랑모임 카페, 그리고 그 세브란스 병원에 있는 확진자 너무 많아요. 계속 지금 발생하고 네. 있고요.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에도 건강식품 설명에 여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집단 감염이 발생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서로 연관성이 잘 확인되지 않은 감염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그런 곳에서 하다못해 한 10명이나 20명씩만 발생해도 숫자가 잘 안 내려가는 현상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방금 전에 건강식품 설명회에서 집단 감염 발생했다고 했는데 여기서 시사점이 있는 소식이 하나 들어왔어요. 네. 한 명 빼고 수십 명이 집단 감염했죠. 이 한 명이 어떻게 해서 확진 먼저 안 된 이게 거죠? 지난달 29일 날 네. 대구에서 있었던 한 건강식품 설명회였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27명이 참석을 했고요. 네. 대구, 경북, 경남, 충남 이렇게 굉장히 여러 곳에서 50대에서 80대 주로 고령층들이 많이 모였는데 네. 딱 한 명, 경북 상주에서 참석을 했던 60대 남성만이 이 코로나19에 감염이 안 된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고 봤더니 이분이 KF94 보건 마스크를 착용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인과 함께 저기로 이동하는 때부터 94 마스크를 쓰기 시작을 했고요. 네. 1시간가량을 같이 차를 타고 움직였다는데 그 안에서도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었고 2시간가량의 설명회를 듣는 내내 네. 그러니까 건물 안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한 번도 벗지를 않았다.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스크를 벗지 잠깐 않기 내리고 위해서. 마시지도 않았다. 네, 그랬고 끝나고 나서 다과회처럼 모여서 음식도 먹고 과식 같은 거 먹으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도 마스크는 본인은 절대 벗지 않았다는 겁니다. 통상은 그런 데 가서 마스크는 많이들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바깥에서도 다 마스크 쓰고 오셔도 모임 가면 그 안에서 벗잖아요. 잠깐 먹고 네. 밟고라도 하잖아요. 그리고 얘기도 안 하고 근데 그런 걸 안 하셨던 겁니다. 아, 그러니까 대단하시네요. 사실 마스크의 위력이라고 하는 게 이번에도 두 번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달에 파주에 스타벅스에서 네. 많은 분들이 그때 한 60명 가량이 손님들이 주로 감염이 됐지만 직원들은 한 사람도 감염이 안 됐던 게 그때 직원들은 또 마스크를 다 쓰고 있었기 네. 때문인데 이번에 더 어떻게 보면 아주 결정적인 게 나온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분도 마스크 철저히 쓰시긴 했지만 사실은 거기 가면 안 되는 상황이었었잖아요. 사실 거기 가면 그렇죠?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하는 게 이 감염 경로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게 네. 이분이 그럼 어떻게 그 건강식품 설명회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감염이 됐냐면 거기에 60대 여성 한 분이 건강식품 설명회 주최를 한 겁니다. 네. 근데 그 여성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있는 건강식품 설명회에 참석을 했었던 거예요. 네. 근데 그 여성이 또 이제 그 전에 이제 광화문 집회에 있었던 분과 또 접촉을 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광화문 집회에 가서 서울에 있는 그 설명회로 참석을 해서 거기서 감염이 됐고 그분이 대구에 와서 같은 건강식품 설명회라는 바람에 26명이 이 감염이 됐고 또 다시 이미 N차 감염이 일어난 게 대구의 설명회에서 감염된 분의 가족이라는 게 지인에게 2명에게 이미
지금 감염이 된 걸로 확인이 그럼 됐습니다. 그것마저도 광화문 집회랑 또 결국은 연결이 된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또 연결이 됐습니다. 자, 오늘 국무총리도 마스크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하는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발생 9개월여 만에 전 세계 확진자 3천만 명, 사망자 100만 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진행 양상을 보면 100년 전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스페인 독감을 연상케 합니다. 당시 스페인 독감은 5억 명을 감염시켰고 최대 5천만 명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던 당시 유일한 방어 수단은 바로 마스크였습니다. 지금의 상황도 그때와 다르지 않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부터 우리 자신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길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 준수뿐입니다. 자, 어떻게 해서든 코로나 백신이 나올 때까지 버텨야 됩니다. 마스크도 잘 써야 되고요. 독감도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정부는 3천만 명분의 이 백신을 준비해뒀다고 하는데 일각에서는 아예 전 국민 독감 백신을 맞춰야 된다 이런 주장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자, 관련해서 고려대 안산병원 최원석 교수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전 국민 독감 무료 접종 관련 소식 그런 걸 추진한다고 하는데 내용은 좀 반갑기는 한데 이게 현실성은 그닥 없어 보이는 내용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번 절기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접종을 진행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인플루엔자 백신을 생산하는 방법이나 시간을 생각해 보면 방법에 따라서 소요되는 기간이 차이가 좀 있기는 하지만 네.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유정란을 이용하는 생산 방법의 경우에는 백신의 검정까지 한 5, 6개월, 네. 또 세포 배양 같은 방법을 쓸 때도 한 3, 4개월은 걸리거든요. 네. 또 인플루엔자 백신의 접종이 권고되는 기간이 좀 짧기 때문에 네. 그 기간을 감안한다면 지금 추가로 생산해서 전 국민이 접종할 물량을 확보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기도 하고요. 네. 또 사실 여러 가지 행정적이나 이런 절차가 충분하게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주 많은 수에 대해서 동시에 접종을 만약에 몰려서 하게 되면 네. 접종의 과정 측면에서도 안전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면도 좀 걱정이 됩니다. 지금 이게 물리적으로도 정부가 밝힌 내용이 지금 총 3천만 명분의 백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그렇다면 국내에서 그렇게 오랜 기간이 걸린다면 다른 나라에서 사오는 방법 이거는 불가능한가요?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가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이제 기반을 갖고 있으니까 네. 우리가 확보한 백신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더 많기도 하고요. 네. 또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시기라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에서 수요가 또 많고 또 올해 같은 상황이면 어느 국가에서든지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이 강조가 되기 때문에 다른 국가에서 사오는 게 쉽지는 않을 거거든요. 또 백신 접종이 권고되는 시기를 이제 넘어가게 되면 접종이 권고됐지만 맞지 않은 분들이 있으니까 그때는 이제 미접종된 백신이 남을 수는 있는데 네. 이 시기에 여분의 백신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권고 시기를 넘어가 있는 상황이니까 추가로 확보한 백신이 유용할 가능성도 좀 떨어집니다. 좀 더 현실적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천만 명분 중에 1,900만 명분은 이미 무료 접종을 하겠다라고 이제 정부가 밝힌 내용이 그렇다면 1,000만 명 정도가 남습니다. 그러면 자, 이 1,000만 명을 무료로 국민들한테 접종을 해준다면 적어도 우선순위는 있어야 되는 건 아니냐. 나 손 들고서 나 먼저 맞춰주세요 하는 사람부터 접종을 해줘야 될지 아니면 어떤 취약계층부터 해줘야 될지 이거 어떻게 순서를 정하는 게 맞을까요? 네, 학회에서도 그렇고 정부의 지침에서도 그렇고요. 네. 백신의 공급이 제한적일 경우에 먼저 접종해야 되는 우선 접종 권장 대상자라는 군이 있습니다. 네. 우선 접종 권장 대상자는 인플루엔자에 감염이 됐을 때 중증으로 진행하거나 합병증의 발생 위험이 높은 사람들, 예를 들어 만성질환자, 고령자, 임신부, 영유아 이런 군이 포함이 되고요. 또는 인플루엔자에 감염됐을 때 고위험군에게 전파시킬 위험이 높은 군, 의료기관 종사자나 고위험군과 함께 거주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포함되죠.
지금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대상자로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우선 접종 대상자인 군 이런 분들이 사실 의료기관 종사자, 만성질환자 이런 분들이거든요. 네, 네. 만약에 1천만 명분을 우선 선별해서 접종을 먼저 하는 군을 선택을 한다면 네. 저는 의료기관 종사자 또는 만성질환자 이런 분들을 선별해서 접종을 지원하는 게 네. 먼저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의료기관 종사자, 만성질환자 이런 분들 우선적으로 접종을 하는 게 맞는 것으로 보여진다는 말씀이시고, 그런데 질병관리청에서 전 국민, 그러니까 만약에 백신이 확보되더라도 굳이 전 국민에게 접종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나 봐요. 네, 그게 이제 현실성의 문제가 있는 건 맞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접종이 불필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네. 실제로 뭐 미국의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ACIP 또는 국내 대한감염학회에서의 지침도 인플루엔자 백신의 접종 권고가 6개월 이상의 소아 성인 중에서 백신 접종의 금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라고 넓게 기술을 하고 있거든요. 네. 또 뭐 정부의 지침에서도 그 고시에 있는 접종 대상자를 기술할 때 우선 접종 권장 대상자라고 기술을 하고 있어서 네. 이게 사실상 학회의 지침하고 크게 의미가 다른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할 때 이 백신을 통해서 기대하는 의미를 저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요. 네. 인플루엔자 백신은 감염 자체를 차단하고 전체 유행을 차단하는 관점도 있기는 합니다만 네. 그거보다는 질병 부담을 낮추는 것이 주가 되는 백신이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고위험군이 백신 접종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우선순위를 갖게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분들이 더 중요하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교수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규 확진자가 최근 들어서 이제 100명대 초반에서 머물고 있는데 이게 지금 100명 밑으로 내려가질 않고 있습니다. 이 정도 인원은 저희가 계속 안고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100명 밑으로 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생각이 어떻습니까? 사실 개인적으로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내려가기 저희가 쉽지 않다. 네, 수도권 유행은 뭐 일시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다시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게 네. 뭐 일단 수도권의 유행이 커졌을 때 그 유행의 내용적인 측면을 보면 뭐 이 전파의 고리가 명확하지 않은, 그러니까 뭐 감염 경로가 명확하지 않은 환자가 많다라는 점 또는 집단이 너무 다양하게 나타나서 네. 어떤 특정 소수의 집단을 통제하는 것만으로 이 유행을 차단하기 쉽지 않다라는 점, 이런 점 때문에 네. 이 전파의 차단이 쉽지 않다라는 예상은 이미 했었거든요. 게다가 뭐 지금 날씨나 이런 걸 보면 뭐 바이러스의 전파는 더 쉽게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네. 결국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하는 게 사회가 감내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렸던 측면은 있지만 각 시민들께서 지켜 주시는 뭐 사회적 개인의 관점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 또 방역의 수칙 이런 게 결국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 뭐 더 생각을 하는 건 뭐 우리가 이제는 숫자도 중요한데 숫자보다도 결국 중증으로 진행하는 그런 위험이 높은 분에 대한 관리가 더 점점 더 중요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런 고령자와 같은 고위험군을 어떻게 더 보호할 수 있는가, 더불어 중증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역량을 어떻게 더 늘려갈까, 이런 부분에 더 초점을 두어서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원석 교수와 말씀 나눴습니다. 자, 계속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적 관심은 언제 우리가 코로나를 완전히 극복하느냐 이 부분이 관심인데 그러려면 이제 백신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물론 이제 본인의 재선을 위해서 그런 얘기도 했겠지만 올해 안에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계속 얘기를 하는데 또 빌 게이츠 회장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안 된다. 내년 여름이나 돼야 다 가능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그러니까 미국 대선이 11월이잖아요. 네. 11월 전에 만약에 백신이 나온다고 하면 10월 중에는 나와야 하는데 네. 빌 게이츠 말로는 10월 중에는 어려울 것 같다. 네. 뭐 올해 연말이나 아니면 내년 초쯤에 한 2-3개 정도가 백신 사용 승인 신청을 하는 정도다. 그러니까 백신이 실제로 개발돼서 전 세계 보급되려면 한 내년 여름쯤이 돼야 하고 네. 완전히 종식되려면 내후년 2022년쯤 돼야 된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네. 이게 왜 파급력을 가질 수밖에 없느냐 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 대선이라고 하는 굉장히 특수한 정치적 상황이 있기도 하고요. 네. 또 하나는 빌 게이츠가 비영리 재단인 빌 멀린다 게이츠 재단이라고 하는 걸 운영을 해요. 네. 근데 여기에서 세계 빈곤국에다가 한 1,700억 원 정도를
지원을 하는 백신을 1,700억 위해서 원인가요? 달러? 네, 우리 돈으로 1,700억 원 네. 이걸 지원하는 그런 걸 하기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백신 개발을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제약회사에 또 주식을 갖고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백신을 잘알 개발할 수밖에 없다. 정보를 굉장히 잘 알 수밖에 네. 없는 사람이 이 정도 발언을 했다고 하는 것이니까 네. 어느 정도 신뢰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개발이 되게 되면 과연 우리 국민들한테는 얼마나 백신이 올까 이 부분도 관심인데 3천만 명분을 확보했다라는 그런 소식은 있는데 그쪽 확보된 분량은 잘 개발은 되고 있는 과정입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확보됐다기보다 확보하려고 지금 정부가 노력 중인 겁니다. 거의 확보된 것도 아니고요. 네, 확보된 건 아니고 저 정도면 한 60%가 되고요. 60%가 되면 이게 모든 사람이 접종을 할 수 있으면 좋지만 일단 그러니까 이 감염의 고리를 끊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벽이 네.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코로나19가 널리 퍼지지 않는다는 건데 네. 지금 화면에 나가는 것이 코백스 퍼실리티라는 건 뭐냐면 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이 개발되면 각국들이 앞장서서 나눠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전부 다 싹쓸이를 하려는 그런 시도들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다국적 이 해외 연합 공급체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각 나라들이 균등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해서 저기에 1,000만 명분을 일단 정부가 확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 한 1,700억 원 가량을 선입금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놨고요. 나머지 2천만 명분 같은 경우에는 개별 제약회사들을 접촉을 해서 지금 뭐 구매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아스트라제네카하고는 우리 정부하고 협약이 돼 있기 때문에 1,000만 명분은 우선 공급을 하기로 해서 나머지 1,000만 명분을 구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네요. 일단 개발만 되면 네. 3,000만 명분은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자, 코로나 관련 이슈는 이쯤에서 좀 마무리를 하고요.